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으려면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4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현재 미국은 한국, 대만과 다른 동맹을 전부 동시에 방어할 군사력이 부족하다며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동맹과 파트너를 방어하려면 군에 더 투자하고 동맹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적들이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려고 하는 가운데 미국은 기존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미국이 핵과 재래식 전력의 양과 질을 모두 크게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동맹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의 국가 안보를 지원하지 않는 한 필요한 동맹과 파트너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의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크게 줄이고 북한을 상대로 안보를 유지할 책임을 한국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할 때 한국이 미국을 돕지 않게끔 할 수 있고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며 동맹은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공동의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동맹이 각자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서로의 역량을 통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데니 로이 미국 동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현지 시간 23일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세계 15위권 경제 대국인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도 큰 타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로이 연구원은 한국의 중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에 수십 대의 F-16 전투기가 있지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군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시나리오와 관련이 없는 육군 보병과 포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국보다 대만을 방어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 중요하지 않다며 세계 15위권 경제 대국이자 중국과 가까운 이웃 국가인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로이 연구원은 한국에서의 방어가 북한만 상대하는 것이라는 콜비의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지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가운데 한국도 미국 진영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그의 관측입니다. 한국이 자체 방어 차원에서 핵무장 보유를 고려하겠다는 콜비 전 차관보의 입장에도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 정부가 폭탄 개발에 필수적인 핵폭발 실험에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핵무장 보유는 한반도에서 핵전쟁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국제현실은 냉혹합니다. 역사를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2번이나 버렸던 나라입니다. 태프트 가스라 밀약이 첫 번째이고 에치슨 선언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버린 것이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는 있으나 첫 번째 버림으로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두 번째 버림으로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국익을 위해 2번이나 우리나라를 버린 미국이 세 번째 버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바뀐 국제현실 속에서 미국이 북한보다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주한미군을 두고 있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통과되었다는 점은 트럼프 마음대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런 시기에 한국군으로 전시작전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서 반대해온 전시작전권 전환을 오히려 미국 보수 진영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 위협의 대비 방안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와 측근들의 주한미군 철수, 핵무장의 용인,
전시작전권 이양반한 요구를 오히려 자주국방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는 기존의 핵보유국이고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입니다. 일본은 핵무기 원료인 재처리된 플루토늄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력 제고는 국익에 해당되므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번개 사업을 통한 핵무기 개발 노력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강력한 자주국방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나라를 지킬 무기를 스스로 개발하고 나라를 지킬 작전권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언제까지 남에게 전쟁이 나면 우리를 지휘해주고 지켜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핵무장이 쉽지 않다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일본처럼 플루토늄이라도 보유해야 합니다. 물론 국방의 문제는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재의 일방적인 편향 외교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실리적 다자 외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콜비 전 부차관보가 가장 정확하게 지적한 부분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짚고 있는 점입니다. 때문에 미국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앤드루 크레피노비치 박사나 호주의 휴 화이트 박사 등 일부 전략가들은 미국이 승산이 낮은 대만을 아예 포기하고 한국의 중립화를 지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제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급격하게 오른 것에 대한 반감이 높습니다.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도 주한미군 주둔비는 44억 6,42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운영유지비가 약 50%를 차지하고 여기에는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4년 2억 2,610만 달러였던 운영유지비가 2018년부터 갑자기 22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기 위해 셈법을 달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 그대로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국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요충지로 삼으려는 계획 비용을 마치 한국만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 전개 비용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이며 미국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미측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하고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한 한국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기준 연간 9,300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에 1년 4조 5,200억 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지원병력인 카투사에 대한 지원과 사유지 임차료, 기지 주변 정비 등의 재정 지출이 직접적 지원 분야입니다.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 간 특별협정 비용과 반환공여구역 토지 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 정화 비용 등 한시적 비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토지 임대료 면제, 재색 공공요금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 등 2015년 간접 지원의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일본의 80% 수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은 6만 2천여 명으로 2만 8천여 명인 주한미군보다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둔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규모는 2015년 당시 방위비 분담금 포함 6조 7,758억 원이었습니다. 이런데도 한국이 무임승차했다고 주장할 순 없을 것입니다. 이제 미중이 한국의 눈치껏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